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최근 며칠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강조를 했는데요. 또 최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손 소독제들에 대해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대규모 리콜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칸소주의 연방상원 의원이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필요악이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 이 포틀랜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요즘 들어서 확실히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한 최근 며칠 정도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하루 정도 이렇게 튀는 그런 건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계속 크게 오르고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동안에 신규 감염이 LA에서 1,703명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 전날 토요일 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3,628명, 하루 만에 1,925명, 거의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규 사망도 어제 10명이 나와서 그 전날 토요일 53명보다 43명이 감소했고요. 병원 입원 환자 숫자 2,033명, 그 전날 2,016명에 비해서 늘긴 했는데 17명, 뭐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2,000명대 초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그렇고요. 이 병원 입원 환자 숫자도 일단은 좀 안정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 숫자도 전체 환자의 31%에 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하락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신규 감염이 420명, 그래서 토요일 559명, 거의 600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175명이나 줄었고요. 신규 사망도 어제 2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토요일 6명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 숫자 687명, 토요일 685명보다 2명 정도 더 늘어나서 거의 비슷했고요. 중환자실 환자 숫자는 203명에서 201명, 역시 2명 감소해서 역시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나 비슷합니다. 네. 좀 뭔가 좀 그 절정을 좀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수치를 통합하는 전산 시스템이 좀 딜레이된 상태였고,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수치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 병원들 중에 6개 병원들이 어제 일요일 LA 카운티 보건국에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추세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뭐 지지난주에 비하면 좀 그 확산세가 주춤한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일요일 날 LA 카운티의 신규 감염이 1,703명, 그런데 토요일 날이 3,628명.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토요일 날 3,600명이 넘었는데 일요일 날 1,700명 정도밖에 안 나온 거는 일요일 날 수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1,703명이면 최근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토요일 날 3,628명이 나온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LA 카운티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런 걸 보면 토요일 날 수치도 뭔가 좀 상당히 튀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결국 LA 카운티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도시들도 많고 각 도시들의 수치를 취합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적다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많았다. 그래서 토요일도 보면 다른 날 수치가 뒤늦게 좀 온 것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튀는 수치가 적게 나온 것만 튄 게 아니라 많이 나온 것도 좀 튀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2,000명 안팎으로
지금 LA 카운티에서 신규 감염자 숫자가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안정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뭐 높은 수치만 신뢰하고 낮게 나온 수치는 버리고 이렇게만 할 건 또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LA 카운티 보건국 입장이라는 거는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낙관하게 되면 방심하게 되고 다시 또 뭐 예방 수칙 안 지키고 또 네. 마음대로 또 모이고 사회적 거리 안 지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모든 그런 지켜야 될 기본 수칙들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LA도 그렇고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고 이 보건국들이 좀 수치를 내는 게 좀 뭐랄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네. 뭐 매일매일 수치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은 일주일에 지난주는 이랬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간별로 이렇게 나누게 네. 되면은 하루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렇죠. 줄고 네. 이런 게 이제 다 한꺼번에 이게 몰라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매일 같은 수치도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발표는 해야 되겠지만 발표는 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좀 분석적인 게 예, 좀 나왔으면 그런 그 좋겠어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자, 요즘 손 소독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네. 일고 있는데 FDA가 아주 대규모 리콜을 명령했네요. 그렇죠. 이 뭐 손소독제 소식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손소독제에 좀 인체에 부적합한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거 지금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손소독제 중에서 75개에 달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메탄올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탄올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인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소독제에 메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75개 제품들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단행했고 FDA는 이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메탄올은 영어로 메탄올이죠. 메탄올이란 말 자체가 그 영어 원래 그 메탄올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명칭으로는 우드 알코올로도 불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메탄올, METHANOL, 메탄올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메탄올이라고 써 있거나 또는 우드 알코올이라고, 우드 알코올, 나무 알코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메탄올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우드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절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FDA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소독제를 많이 쓰는데 본인이 그 평소에 잘 쓰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손소독제가 있지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손소독제가 부족해서 아무 제품들이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FDA가 그걸 굉장히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메탄올이 안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만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손소독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 제품이나 이렇게 막 쓰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100% 확신할 수 있는 제품만 써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이 손소독제가 구비가 되어 네. 있으니까 네. 사실 그거 보게 되면 이렇게 눌러서 닦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디 네. 가나. 네. 근데 그 도대체 거기가 어떤 거를 지금 사실은 위험한- 구비를 해놨는지 알 수가 맞아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네, 위험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는 네, 뭐 네. 자기 거를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네. 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래야 들어요.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메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나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이 메탄올 성분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네. 즉각 병원에 가서 해독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하. 이렇게까지 FDA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탄올 성분이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영양소 결핍 현상이 그러니까 그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몸에 영양소 결핍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독성 때문에 시신경이 그 공격을 받아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하네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올 성분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우리가 사용하는 게 메탄올 성분이 있는 건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증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메탄올 성분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메스꺼움,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그리고 이제 영구 시력 상실, 심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시력 상실, 그리고 여기에 뭐 발작, 혼수 상태,
신경 파괴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FDA가 왜 이렇게까지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를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메탄올 성분의 이 손소독제가 위험한 게 우리가 손으로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에 발라서 그 손이 입으로만 안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아하. 손에 바르는 자체만으로도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으로 뭐 눈을 만져야 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손에 바르고 다른 신체 부위를 전혀 만지지 않아도 손에서 몸 안으로 이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내에서 이제 시신경까지 이제 멀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그 손소독제, 이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탄올 성분을 사용해서 손에 비비고 눈이나 입 주위에 손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안전하겠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손에 바르는 순간에 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바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메탄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FDA는 경고했고요. 그래서 이 리콜 명령을 내린 메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75개에 달하는 손소독제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FDA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손소독제 리스트가 그러니까 75개에 달하는 손소독제가 공개됐는데, 이게 지금 저도 기사를 올렸으니까 라디오코리아닷컴 웹사이트에 네. 들어가시면 이 75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셔도 참 헷갈릴 거예요. 이게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75개나 되니까 봐도 사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75개를 보시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손소독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그 대조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손소독제가 혹시 이 리콜 대상에 들어간 손소독제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고요. 다시는 그런 제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손소독제를 좀 안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칠해서 깨끗이 씻고 물로 헹구고, 이게 가장 정확한 이 소독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떤 게 메탄올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FDA가 경고하는 것도 메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정직하게 메탄올이 들어가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다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이 손소독제에 메탄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소독제는 맞아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지금 저희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에도 지금 네 가지의 네 가지가 지금 있죠. 소독제가 네, 지금 네.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말이에요. 이 손소독제로 이렇게 손을 닦고 난 다음에는 괜히 그 손이 깨끗해진다는 네, 느낌 느낌이 아닙니까?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거든요.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넘길 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그런 하지 얘기, 않았었습니까? 이거 소독제로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이게 입에다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넘기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위험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그건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바르는 소독제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설사 메탄올 성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소독제 성분이 맞아요. 입을 통해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고요. 근데 하물며 메탄올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물로 닦아야 되겠네요. 손으로 바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는요. 참고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칸소주 연방 상원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노예제를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연방상원 의원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공화당 소속의 탐 카튼 아칸소 연방상원 의원입니다. 이 탐 카튼 연방상원 의원은 아칸소 지역 신문사인 아칸소 데모크라트 가젯과의 인터뷰에서 노예제를 필요악 necessary evil 이라고 했어요. 이 탐 카튼 연방상원 의원은 노예제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제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국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예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 카튼 연방상원 의원은 미국을 건국할 당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도 노예제에 대해서 necessary evil이었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고 미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한 역사인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상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배경이 있습니다. 이 탐 카튼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23일 날 그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네. 이른바 Saving America History Act입니다. 이 Saving America History Act 말 그대로 미국 역사 보존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 역사 바로 세우기 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시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Saving America History Act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1619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1619 프로젝트는 1619이라는 건 1619년입니다. 그러니까 1619년 프로젝트인데요. 1619년 8월에 첫 번째 노예선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 노예선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한 역사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1619 프로젝트입니다. 이 1619 프로젝트는 뉴욕타임즈의 니콜 헤나 존스라는 기자가 창설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테믹 레이시즘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의 니콜 헤나 존스 기자는 미국이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단언을 하고 있고요. 왜 미국이 인종차별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화돼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619년 8월에 첫 번째 노예선이 미국에 도착한 그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모든 학교들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619 프로젝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이제 기금을 지원하는데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세이빙 아메리카 히스토리 액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은 이 1619 프로젝트에 반발하고 있고요. 탐 카튼 상원의원은 이 1619 프로젝트에 대해서 레프트윙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선동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그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뉴욕타임즈의 니콜 헤나 존스 기자는 왜 그럼 1619 프로젝트를 하게 됐냐면 미국이 근본적으로 노예제에 기반해서 탄생한 국가고 인종차별의 뿌리를 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의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탐 카튼 연방상원의원은 이 1619 프로젝트처럼 미국 역사를 인종차별 역사 또 미국을 인종차별에 의해서 시작된 국가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좌파들의 시각일 뿐이지 이게 보편적인 시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상적인 바탕 위에서 위대하고 명예롭게 건국된 국가가 미국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 카튼 상원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 노예제라는 게 존재했던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좀 필요악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고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necessary evil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러한 탐 카튼 상원의원의 인터뷰가 나오자 뉴욕타임즈의 니콜 헤나 존스 기자는 즉각 또 자신의 트위터로 미국의 노예제를 necessary evil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당화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다. 그런 식이라면 모든 악행들이 다 정당화된다. 결국 이 미국의 잘못된 역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다 정당화할 것인가 이렇게 뉴욕타임즈 기자는 반문했고요. 그러자 탐 카튼 상원의원도 또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는 노예제를 정당화한 적이 없다. 다만 그게 미국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자 자기는 그런 차원에서 necessary evil이라고 표현한 건데 뉴욕타임즈의 니콜 헤나 존스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를 엉뚱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논쟁이 굉장히 좀 이게 단순한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역사적인 논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포틀랜드 지금 시위 사태도 이런 어떤 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50일 이상 지속되면서 이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틀랜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5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포틀랜드는. 그렇죠. 그 5월 말에 그 미네소타 백인 경찰의 그 행위로 인해서 과잉 진압 행위로 인해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숨진 이후에 그 당시에 정말 분노의 감정으로 전국적으로 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촉발됐는데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사실은 이제는 좀 가라앉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잠잠해지고 있지만 포틀랜드는 유독 과격하고 강력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시작은 됐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 미국 역사에 대한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국가다 하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고 그렇다고 보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포틀랜드고 포틀랜드에서 그 어떤 이 시스템적인 그 인종차별 국가라는 그 두 가지 시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포틀랜드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이 인종차별 시위가 이 미국 역사 바로 세우기로 지금 이어지면서 남부 연합 관련 동상이나 기념물 등 그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 연합과 관련된 각종 그런 그 동상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6일 날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관들이 나서서 파괴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의 그 연방 그 기관 그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동상들을 파괴하는 걸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격화되고 있는 거죠. 격화되면서 포틀랜드 시위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들도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고 또 그런 시위대들을 진압하는 그 경찰을 비롯한 그런 그 정부기관 요원들의 그 진압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틀랜드 시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포틀랜드 시위 사태가 5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그 배경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이 결국은 역사적인 논쟁인데요. 미국의 그 노예제 이 인종차별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끄러운 역사고 미국은 인종차별 시스템 속에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쪽과 부끄러워도 그게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쪽이 단순히 역사적인 논쟁으로 보면 충분히 할 만한 논쟁이에요. 그거 논쟁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것과 맞물리면서 이 포틀랜드 사태가 지금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포틀랜드가 이렇게 장기적인 시위를 얼룩지고 있는 것은 결국 공화당 연방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월 선거, 11월 3일 선거가 벌어집니다. 특히 이번 11월 3일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거를 이겨서 백악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공화당 쪽과 백악관을 탈환해야 되는 민주당 쪽이 강력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투입해서 시위가 계속되는 도시들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주지사나 민주당 시장들은 불필요한 월권이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독특합니다. 오레곤주에 시골이 많은데요. 오레곤주에 그런 시골이 있는 그런 카운티들은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곳. 포틀랜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틀랜드 도시 자체는 진보적이고 포틀랜드를 둘러싼 그 주변 지역들은 보수적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포틀랜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은 대부분 그 포틀랜드 주변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데 이 충돌을 정치권이 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거죠. 정치권이 이걸 이용하고 지금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시위의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인 유권자들 또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시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이 인종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느냐,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미국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유가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좀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흑인, 라티노, 아시안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
또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주 극명하게 부딪히는 공간이 바로 포틀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 상황은 제가 볼 때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하는 사람도 계속 시위하고 시위를 막는 쪽도 계속 시위를 막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이 미국의 현실을 포틀랜드, 오늘날의 미국 현실을 포틀랜드가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이 정치인들이 좀 죄를 많이 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뭐 시애틀까지 번져갔고 네. 또 LA에서도 뭐 시위.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인 거예요. 이걸 이제 지켜보면서 네.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포틀랜드 상황이 저렇게 계속되니까 또 이 동조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데 이렇게 시위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오늘 독일이 한국의 G7 합류를 반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네. 역시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갖가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난무하고 있네요. 그렇죠. 독일이 G7의 확대 개편을 좀 반대했죠. 하이코 마스 독일 내무장관이 미국의 그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이 4개국을 G7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G7과 G20가 있잖아요. 그래서 G7과 G20는 각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맷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G7과 G20를 잘 이용하면 되지 굳이 G10, 뭐 G11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올해 G7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업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G7을 낡은 체제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정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한국을 영구히 G7에 편입시키는 그런 의도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G7을 G10, G11이나 G12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이 뭐 독일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7명이 회의하다가 갑자기 11명, 12명으로 회의를 늘린다 그러면 원래 회의하던 7명은 다 싫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7명의 결정권이 있었는데 결정권이 11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내 권한이 줄어드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일부 한국 언론들은 독일이 한국의 G7을 반대했다 굉장히 선정적으로 오늘 보도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독일은 그러니까 G7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중국이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7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인도 같이 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들을 G7에 좀 집어넣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이 반대하는 건 한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G7의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반대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이 이제 반대한 그런 상황인데 그 세부 두고 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